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상남자로 불리던 영국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전 세계인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의 댓글도 눈에 띄는데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캠핑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런던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퇴근 후에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며 점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어린 시절부터 배낭여행을 즐겼고 특히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지역이나 웨일스의 깊은 숲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기에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장비나 편집 기술이 없어 구체적인 시작 방법을 알지 못했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다른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동경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을 맞아 오랜 친구가 뜻밖의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였죠. 최신형 모델은 아니었지만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었고 당시 제게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평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여행 사진들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보며 오래전부터 유튜브 활동을 권유해왔었죠. 처음에는 전문성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였어요. 대사관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한 영상 편집 일을 넘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런 기대 없이 집 근처 리치몬드 파크로 나가 첫 영상을 촬영했고 일주일 동안 퇴근 후 밤늦게까지 편집을 거듭한 끝에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당연히 초기에는 예상대로 조회수가 거의 없었어요. 대사관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혼자만의 취미처럼 영상을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채널을 찾아오는 시청자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촬영과 편집 실력이 늘었고 특히 영국의 아름다운 캠핑장과 자연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자부심도 생겨났어요. 주말마다 런던 근교의 다양한 캠핑장을 찾아다니며 영상을 제작했고 점차 제 채널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해외여행이 전면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졌죠. 이때부터 제 채널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청자들이 저의 캠핑 영상을 통해 자연을 간접 체험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영국 시골의 한적한 캠핑장과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제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겨우 200~300명이었던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니 2년여 만에 9만 명이 넘는 대형 채널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최근 6개월 동안 채널은 뚜렷한 정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신규 구독자 수가 월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영상 조회수도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10만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되지 않았고 기존의 구독자들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댓글과 좋아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도 댓글을 통해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고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한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한 여성 유튜버가 찍은 영상이었는데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죠. 그 영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특별한 기대 없이 영상을 재생했는데 어느새 저는 화면 속 아름다운 풍경과 지안의 진정성 있는 리액션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 영상이었는데 댓글엔 외국인들이 더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번뜩하고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사관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열풍에 이어
K-팝이나 한식 그리고 한국 화장품 등 K-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한국 유튜버 지안의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은 저는 제 캠핑 콘텐츠에도 한국적인 요소를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안의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지안은 한국의 시골 마을을 천천히 지나며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명 낯선 사이인데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기에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영국의 시골에서는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대부분 경계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문화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께서 처음 만난 지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 초대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가정집의 풍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마당에 줄지어 선 장독대와 커다란 솥은 마치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시골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주거 문화였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상차림이었는데 이건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이 조화롭게 차려진 상차림은 서양의 단순한 아침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한국에선 이게 자연스러운 식사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안의 채널을 발견한 후 저는 매일 밤 새로운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시골을 자전거로 여행하거나 캠핑하는 모든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면서 영상마다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각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 감상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어요. 지안의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캠핑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영상 속 풍경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캠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캠핑을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했어요. 텐트부터 조리도구와 침낭까지 챙겨야 할 게 많았죠. 모든 장비를 영국에서 한국까지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현지에서 장비를 빌리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질 무렵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유튜버 지안에게서 온 메일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지안이 제 댓글을 읽고 연락을 주었다고 했어요. 제 영상도 평소에 즐겨보고 있다며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캠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읽을수록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일을 읽자마자 가슴이 뛰었거든요. 어쩌면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졌어요. 댓글을 통해서만 교류하던 유튜버와 직접 만나고 한국 캠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 될지 설레었고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의 풍경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지안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선물을 직접 받으러 한국에 가겠다고 했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함께 캠핑을 가고 싶다고도 전했어요. 지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메일을 보낸 뒤 저는 한국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안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지안은 흔쾌히 함께 캠핑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캠핑 장비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본인의 장비를 일부 빌려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었죠. 그렇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며 설렘이 커졌어요. 한국 캠핑의 특징과 필수 준비물을 조사하고 캠핑장 위치도 미리 찾아보았죠. 생각보다 캠핑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어서 장비 대여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인천공항을 나오는 순간부터 한국 특유의 공기가 느껴졌고 거리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죠. 특히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설들과 친절한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도로 위를 달리는 현대자동차들, 한글로 된 표지판과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가게 간판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특히 도로변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카페들과 편의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이제 정말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아름다웠죠. 지안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강남의 유명한 삼겹살집이었어요. 한국식 바비큐가 맛있다는 얘길 여러 여행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접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음식은 영국의 한인 마켓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고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가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불판 위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특히 회사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능숙한 손길로 고기를 뒤집고 자르고 있었는데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운 동작이 신기했어요. 특히 테이블마다 설치된 환풍기와 불판의 조화, 직원들의 신속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죠.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두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삼겹살 중에서 지안이 추천한 대로 가장 인기 있는 두툼한 생삼겹살을 선택했죠. 직원이 생고기를 나무도마에 담아와 테이블 위 불판에 놓고 떠났는데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영국에서는 바비큐라고 하면 대부분 미리 양념되어 익힌 상태로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생고기를 직접 구워야 하는 모양이었죠. 게다가 고기 옆에 놓인 각종 채소들과 반찬들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원에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물어보려는 순간 지안이 저를 말렸어요. 지안은 제 난감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한국에서는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기가 맛있게 구워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의 문화라면 직접 해보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지안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불판을 예열하고 기름을 살짝 둘러 고기가 들러붙지 않게 준비했죠. 고기를 불판 위에 올리자 지글지글 익어가면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간혹 기름이 튀어 당황스러웠지만 지안이 알려준 대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니 한결 수월해졌어요. 직접 구우니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더욱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지안이 가위를 들고 능숙하게 고기를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스테이크 나이프로 자르는 게 일반적인데 가위로 자르는 모습에 순간 경악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가위로 자르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이런 실용적인 식사 문화가 한국의 특징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것에 이어 마늘을 불판 위에 가득 올리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익숙한 조리 방식이 아니어서 순간 당황했지만 지안은 태연하게 마늘을 넉넉히 올려놓았어요.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마늘도 함께 구워지고 있었죠. 마늘이 점점 노릇하게 익어가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마늘은 조미료처럼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불판 위에 올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냐고 묻자 지안은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은 마늘을 아낌없이 불판에 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생으로 먹는 사람들도 보였죠.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더 궁금해졌어요. 마늘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너무 맵지 않을까 걱정됐죠. 특히 생마늘을 바로 먹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마늘을 구우면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감자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난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느껴졌죠.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까지 나서 놀랐습니다. 감자와 비슷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마늘을 익히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죠. 한 조각만 맛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갔습니다. 그제야 왜 한국인들이 마늘을 이렇게 많이 먹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늘 특유의 깊은 맛이 고기의 기름진 풍미를 잡아주면서 더욱 감칠맛을 더했어요. 저는 점점 마늘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죠. 마늘을 계속 먹다 보니 한국인들이 동안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마늘이 그 비결일까 싶었어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피부가 맑고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마늘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이 건강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안에게 물어보니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어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죠. 건강에 좋고 맛도 좋으니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마늘을 집어 불판에 올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마늘을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색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이야기를 나누다 지아는 내일 캠핑을 갈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콘텐츠 촬영 없이 단순히 쉬러 간다고 말했어요. 평소에는 캠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만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같이 갈 생각이 있으면 함께 가자고 했어요. 영국인 관광객의 시선으로 한국의 캠핑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죠.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걸 직접 경험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안을 만나 함께 캠핑장으로 출발했어요. 지안의 차에는 이미 캠핑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재료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서울을 벗어나자 점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푸른 산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산세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영국의 완만한 구름과는 달리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산들이 연이어 펼쳐져 있었어요. 지아는 한국의 국토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등산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뒷산에 올라 약수를 떠먹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산이 북적인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들의 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자연 속에서 자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웠죠.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자리 잡은 캠핑장은 예상과 전혀 달랐죠.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캠핑장이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전기와 물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깨끗했어요.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캠핑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죠. 특히 각 사이트 간의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아는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유롭게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도 있지만 이렇게 정비된 곳도 많다고 했죠. 심지어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고급 시설을 갖춘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캠핑 장비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지안이 가져온 장비들은 모두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지안이 능숙하게 텐트를 치고 테이블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텐트 옆에는 타프를 설치하고 그 아래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어요. 심지어 작은 캠핑 화로까지 준비해왔더군요. 저는 캠핑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건 처음 봤죠. 마치 작은 집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제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손님이니 편하게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주겠다고 했죠.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캠핑객들도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여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간혹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과 어우러졌어요. 저는 나무 사이에 자리 잡고 누워 하늘을 바라봤죠. 파란 하늘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강한 향이 퍼졌어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지안이 작은 버너 위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죠. 바로 라면이었어요. 그 순간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불닭볶음면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었죠. 너무 매워서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순간 걱정됐어요. 또 그렇게 매운 라면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지안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이건 그만큼 맵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계란을 풀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더군요. 지안이 라면을 작은 그릇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식욕을 자극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맛봤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매콤한 맛이 느껴지긴 했지만 불닭볶음면처럼 강렬하게 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국물이 깊은 감칠맛을 내며 입안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면도 쫄깃해서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면 한 그릇을 금세 비워버렸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캠핑장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만족한 듯 웃으며 한 가지 더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하얀 통을 꺼냈죠. 저는 순간 우유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게 우유가 아니라 막걸리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전통 술이라는 얘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안이 작은 컵에 막걸리를 따라 건네주었어요. 국물처럼 하얀 빛을 띠고 있었죠. 냄새를 맡아보니 약간 구수한 향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셔봤어요. 예상보다 부드러웠죠. 탄산이 살짝 들어있어서 청량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잘 어울리는 안주가 있다며 납작한 뭔가를 굽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는데 쥐포라고 설명했습니다. 쥐포는 불에 닿자마자 향이 진해졌어요. 겉이 노릇해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죠. 한 조각을 뜯어 입에 넣었습니다. 겉은 바삭하면 서속은 쫄깃한 식감이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단맛이 섞여 있었죠. 씹을수록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막걸리와 함께 먹으니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두 개 궁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며 초대해준 지안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삼겹살을 캠핑장에서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검색하며 확인했어요. 삼겹살은 한국 캠핑의 대표적인 메뉴였습니다. 어제 가게에서 이미 충분히 연습했으니 이번에는 직접 구워보겠다고 결심했죠. 준비한 삼겹살을 꺼내고 어제 본 대로 집게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적당히 익었을 때 가위로 잘라주었죠. 이젠 익숙한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지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웃으며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고기를 뒤집으며 익숙함을 느꼈죠.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방식이었지만 직접 해보니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통마늘을 우르르 불판 위에 부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거지라며 지안에게 얘기했더니 지안은 한국 사람 같다며 저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지안이 또 다른 초록색 병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처음 보는 자리라 소주를 꺼내지 않았지만 사실 삼겹살은 꼭 소주랑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도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안이 걱정하지 말라며 천천히 마시면 된다고 했어요. 작은 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는데 그 투명한 액체가 묘하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종종 보았던 그 유리잔에 소주가 담기는 모습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죠. 첫 모금을 마시자 목이 따가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알코올 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삼겹살과 함께 먹어보니 그 조합이 의외로 좋았죠. 기름진 고기의 맛을 소주가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구운 마늘과 함께 먹으니 더욱 조화로웠습니다. 지안이 왜 한국에서 삼겹살과 소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조합이라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옆 텐트 사람들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지안은 너무 태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지안은 한국에서는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화가 있다고 했어요. 낯선 이들과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웃으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담긴 그릇에서 맛있는 향이 풍겼죠. 집에서 가져온 김치와 캠핑장에서 만든 수육이었어요. 김치는 붉은 빛깔이 선명했고
수육은 보기만 해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와 부드러운 수육이 한 접시에 담겨 있었죠.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환대에 놀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건네받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 안가득 퍼지는 맛이 감동적이었죠. 김치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알싸한 매운맛과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특별했죠. 새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았어요. 한국에서 직접 만든 김치는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수육도 부드러웠죠.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삶아낸 고기의 맛이 특별했어요. 삼겹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감돌았죠. 삼겹살 때문에 충분히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술잔도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소주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금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얘기하다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지안이 어깨를 흔들며 서둘러 일어나라고 했죠. 몽롱한 상태로 텐트 밖을 내다보니 주변은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라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지아는 약수를 마시러 가야 한다며 서둘렀죠. 이미 주변 텐트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산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에서의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건 예상 밖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캠핑하면 여유롭게 늦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활기찬 아침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렇게 캠핑장에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산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이미 여러 명의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산을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다 보니 금세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등산복을 갖춰 입은 어르신들이 경쾌한 걸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들도 전문 등산복을 차려입고 등산 스틱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뛰듯이 산을 오르고 있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죠.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광경을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저렇게 빠르게 산을 오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드디어 정상이 보였어요. 새벽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아침 공기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곳에는 전통적인 양식의 작은 정자가 있었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약수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물병을 꺼내 약수를 떠서 건네줬어요. 투명한 물병에 담긴 약수를 한 모금 마셔보니 생수와는 확연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었고 미네랄 특유의 맛이 느껴졌어요. 신기한 맛이었죠. 지안은 약수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설명해줬습니다. 특히 이 약수터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고 했어요. 약수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등산복 차림의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매우 건강해 보였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멀뚱히 보고 있었는데 지안이 웃으며 번역해줬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산에 오르는데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며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을 좀 먹어보라고 했다는 거였죠. 이제 한국인들이 음식을 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제 한국 가족에게 배운 고맙다는 말을 하며 김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잠시 전까지 느꼈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죠.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가 놀라웠습니다. 김밥은 미국에서도 몇 번 먹어봤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죠. 미국에서 먹었던 김밥은 대부분 냉동 제품이거나 대량 생산된 것들이었고 밥이 푸석하거나 재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밥은 정성스럽게 만든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지아는 그런 반응을 보고 웃으며 냉동 김밥은 원래 맛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김밥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했죠. 역시 직접 만든 김밥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음식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정성과 문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산 정상에서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안과 헤어져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앞으로의 콘텐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캠핑 경험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분명 흥미로운 반응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안에게 빌린 캠핑 장비로 혼자 캠핑장에서 영상을 찍어 올렸고 영상이 완성되자마자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조회수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다들 한국 캠핑 문화가 신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달린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고기를 먹을 때 쌈장을 빼고 먹었다며 다음에 꼭 챙겨가라고 난리였습니다. 지안에게 물어보니 지안은 깜짝 놀라며 그걸 깜빡했다며 제게 튜브로 된 제품을 하나 선물로 주겠다고 했죠. 한국 시청자들의 조언에 따라 다음 캠핑에서는 쌈장을 활용해서 삼겹살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야겠어요. 아니, 왜 한국인은 먼저 보내주는 건데요? 저는 한참 전에 서 있었다고요. 여기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온 중국인 관광객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겪은 차별에 잔뜩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 경기를 직접 구경하러 파리에 온 최일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파리 올림픽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번 경기를 보기 위해 올림픽 티켓 예약을 23년 5월쯤 했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의 계정으로 4종목 경기를 최대 5장까지 구매가 가능했는데 혹시나 보고 싶은 경기를 못 볼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양미와 티켓 오픈 타이밍에 맞춰 각각 최대한 많은 자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 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파리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올림픽을 직접 보는 건 정말 누구에게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이잖아요. 저에게도 이번 경험은 정말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 아주 잠깐이지만 체조 선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 주니어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나름 진심을 다해 운동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저 말고도 워낙 날고 기는 사람이 많아 일찌감치 체조는 접고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어렸을 적 꿈꿨던 일이라 언젠가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건 전 세계 체육인들의 꿈의 무대잖아요. 4년간을 오로지 몇 경기를 위해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국의 어느 선수에 진짜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죠. 중국의 월드클래스 천이페이 선수를 응원하던 제 입장에선 정말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던 선수였거든요. 천이페이 선수가 꺾은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웬 한국 선수가 천이페이를 꺾은 거죠. 그때 이 선수는 대체 누군가 싶어 검색해봤더니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 예선도 탈락했던 선수더라고요. 그때 안세영 선수가 도쿄 올림픽까지 4년을 이악 물고 연습했는데 8강에서 또 천이페이 선수에게 졌다고 해요. 그러면 솔직히 포기할 만도 한데 그 다음 만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천이페이 선수에 승리하여 금메달을 차지했더라고요. 천이페이 선수에게 7번이나 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결국 우승을 거머쥔 스토리를 듣고 나서 그 선수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솔직히 이때만큼은 나라를 다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아무튼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땀방울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다가 마침 제 단짝 친구인 양미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둘이 뜻이 맞아 경기를 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나라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중국이 경기를 했다 하면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따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되었어요. 중국 선수들이 잘하면 응원할 맛이 나니까 더 재밌을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중국 내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선수들에 대한 특집 방송도 하고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파리에 가면 중국 대기업들이 스폰을 통 크게 해서 중국으로 물들어 있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파리행 비행기에는
아무래도 올림픽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몇몇 보였죠. 한국은 이번에 올림픽 경기 출전권을 별로 못 땄다고 하던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남녀농구나 남자 핸드볼의 여자 축구까지 파리행 티켓을 놓쳤잖아요. 남녀 배구도 그렇고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는 구기 종목 경쟁력은 엄청나게 추락했으니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중국은 뭐 금메달 나오는 종목이 워낙 많아서 다 못 볼 정도죠. 아무튼 그렇게 파리에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하면서 질문이 너무 많은 거 아냐 싶을 정도로 입국 심사관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는 게 많았어요.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친구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부터 아는 친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주소까지 물어봤죠. 당연히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얼버무리고 있는데 저는 옆을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한참 뒤에 줄 서 있던 한국인은 질문도 안 하고 거의 바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저는 황당해서 저기 한국인은 금방 보내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고 얘기했고 제 가방을 뒤져 제가 가진 돌아오는 티켓의 올림픽 예약 티켓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제 연락처를 2번, 3번 확인하고 나서야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뭐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쉽게 보내주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반면 제겐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잔뜩 씩씩거리며 짐을 찾아 나가자 양미가 보였습니다. 양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대뜸 화부터 냈어요. 한국 사람은 순식간에 통과시켜주는데 난 한참 걸렸다고 투덜거렸죠. 양미는 이해한다는 듯 저를 달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대체 뭐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물었고 양미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양미의 말로는 중국인들이 잘못하는 일이 워낙 많아 그렇다고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많고 길에 노상 방뇨하는 일이나 심지어 호텔에서 무언가 물건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일부 중국인이 그런 건데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이렇게 생사람 잡는 게 말이나 되냐고 했지만 양미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민폐 행동을 많이 하니 파리 현지인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미가 조금이라도 관광객처럼 보이면 바로 불친절해지는데 현지인처럼 편하게 다니면 그나마 조금 누그러진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그렇지 중국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인은 어쩜 그렇게 빨리 보내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양미가 혹시 한국 여권 파워 모르냐고 했어요. 한국 여권 파워는 세계 1위의 한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데다가 한국인들이 워낙 질서를 잘 지키고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모두들 우호적이라고 했죠. 파리 현지인들도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와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파리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하냐고 물어봤고 양미는 내가 직접 다녀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양미는 오랜만에 봐서 진짜 반갑다고 얘기하며 하루 늦게 온 게 진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성화봉송 때문에 파리가 마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랬냐며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양미는 직접 한번 보라며 제게 성화봉송 장면을 보여줬어요. 양미가 직접 다녀와서 찍은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성화봉송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고 영상에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BTS는 한국 팬들이 많아서 그냥 인기가 많은 거라 생각했는데 파리 현지인들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런 성화봉송의 첫 주자가 한국인이라니 좀 자존심 상하는 느낌도 들었죠. 저는 양미에게 한국이 이 정도야? 이렇게 파리에서 성화봉송 첫 주자를 시켜줄 만큼 대단한 나라였어? 하고 물었죠. 양미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제가 중국에만 살아서 뭘 잘 모른다며 중국 밖에서 보는 중국의 모습이 진짜 중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까 파리 들어올 때만 해도 한국인은 3초 만에 패스하는데 너는 한참을 묶여 있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에
첫 투자를 한국인으로 한 것만 봐도 한국은 이미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중국이 돈도 많이 내고 이번에 파리에 가면 중국으로 도배되어 있을 거라는 국내 방송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아닌 것 같다며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양미는 그것도 중국이 국민들을 속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폭우 때 산시성 고속도로에서 12명이 죽고 31명이 실종된 사건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최근 일인데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많아 저도 기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다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 승용차 17대와 트럭 8대가 교량에서 추락해 강물에 휩쓸려 생긴 사고였어요. 양미는 그게 홍수 때문이 아니라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7월달 고속철도 교량 부분 하청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 시공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가 결국 문제가 생겨 사람이 죽은 거라며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일이 일파만파 퍼질 테니 그 내용을 필터링해 관련 뉴스를 다 차단하고 올림픽으로 신경을 돌린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관심을 돌리기가 쉬우니 중국 내에서도 올림픽 홍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양미가 검색해준 휴대폰으로 다른 나라 언론사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선 이런 구글이나 유튜브가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중국 사람들끼리 글을 올리고 쓸 수밖에 없는데 양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중국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양미는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진 말고 이제 알게 됐으니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어떻냐고 물었고 저도 일단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양미와 한참 얘기하고 나서 중국의 현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하도 생각을 많이 한 탓에 약간 허기가 지기도 했어요. 그러자 양미는 제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이리저리 식당 밖에서 메뉴판을 구경했어요. 양미는 식당 메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림픽 이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고 했어요. 파리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먹을 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며 한참 고민을 했어요. 나름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대충 아무거나 먹을 순 없고 그런데 뻥튀기 된 가격이 너무 심해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양미가 손뼉을 짝 하고 치더니 혹시 거기 가볼래? 하고 얘기했고 전 양미가 추천하는 데라면 어디든 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미는 파리지앵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양미와 함께 이동한 곳은 파리 15구에 있는 한국식 고깃집이었어요. 양미는 밖에서 메뉴판을 보더니 여기는 가격이 예전이랑 똑같다며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파란색 어닝이 인상적인 곳이었는데 식당 바깥쪽엔 뭔가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양미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양미는 이게 맛집이라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긴 프랑스 여행 전문 업체인 뿌띠퓨셋에서 추천하는 맛집만 받을 수 있는 표시인데 이 집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정된 인기 있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식집은 처음이었는데 식탁에는 바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덕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식사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 한산한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저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현지 프랑스 사람들이나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양미에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양미는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중국 식당은 거의 안 가는 편인데 오히려 한국 식당은 인기가 많아 꽤 즐겨 찾는다고 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주로 파리 현지식을 먹거나 한식당을 찾는 편이라고 했죠. 한국 식당이 왜 인기가 많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면 알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뉴가 워낙 많아 뭘 시켜야 좋을지 몰라 양미에게 대신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양미는 여기는 갈비가 맛있는 집이라 갈비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시켜 먹자고 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자 밑반찬이 나왔는데 반찬이 정말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김치 종류의 쌈채소에 다양한 반찬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양미에게 유학생 애들이 좋아할 만한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양미는 웃으며 이 집은 워낙 푸짐하게 나와서 사실 가격 따져보면
하나도 비싼 게 아닌 가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지금 다른 집들은 다 올림픽이라고 가격을 2배씩 올렸는데 여기만큼은 예전 가격 그대로 받는 것도 너무 좋다고 얘기했죠. 여기 사장님도 진짜 좋으신 분이라며 양미는 그러고 보면 파리에 있으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미의 말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반찬을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어요. 양념에 잔뜩 담겨있는 고기였는데 냄새부터 달큰하니 기분 좋은 향이 났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얼른 와서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저는 친절한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왜 올림픽 시즌인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지 의아했죠. 사실 올림픽 기간에는 매출을 정말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질문에 대한 사장님의 대답은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장님께선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올림픽 때문에 반짝 한두 번 오는 손님보다 주변에 사는 파리 손님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늘 찾아오는 손님들이 잠깐 올림픽 기간 동안 비싼 값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다면 불만스러울 테고 그렇다면 저희 집을 사랑해주신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외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간 찾아주신 손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한국 사장님의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탄했어요. 잘 되는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구워주신 고기를 한 입 먹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달달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갈비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고기를 혼자만 알고 있었다니 너무한데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면서도 살짝 짭조름하면서도 또 너무 달지도 않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양미는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다 한국 양념인 간장이랑 주재료인 마늘향 때문인 것 같다고 했어요. 주로 중국 음식은 느끼하고 고추기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음식 맛이 딱 깔끔한 게 계속 먹어도 별로 물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추에 고기를 같이 싸 먹으면 환상의 조합이었죠. 중간중간 먹는 김치도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저와 양미는 추가로 주문한 고기까지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양미는 후식 냉면은 꼭 먹어야 한다며 냉면을 주문했어요. 저는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더 안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양미는 냉면과 먹으려고 고기를 따로 빼놨다며 몇 점을 보여줬고 이거 냉면이랑 안 먹으면 후회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후회한다는 양미의 말에 이끌려 하는 수 없이 냉면에 고기를 싸 먹어봤고 머리에 느낌표가 하나 번쩍하고 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양미에게 이런 미친 조합은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어봤고 양미는 이건 다 한국 사람들이 발견한 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 살면서 이런 것도 안 알려줬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며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해놓고선 제가 양미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미와 부른 배를 두드리며 가게를 나섰고 양미는 지금 바로 집에 가기보단 에펠탑 근처를 한 바퀴 걷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장도 다 꾸며놨고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에펠탑 근처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저는 파리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파리라고 하면 늘 영화 속에서 봤을 때 낭만적이고 로맨틱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지저분한 모습이 딱 우리 중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양미도 제 말에 동의하며 자기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직접 파리에 와보면 실망하는 사람뿐이라고 얘기하며 파리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때가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양미가 파리에서 유학생을 하며 지내보니 파리는 물가도 비싸고 거리도 더럽다고 해요. 게다가 중국보다 오히려 더 일처리가 느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뭘 하나 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답한 일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양미가 제게 알려준 사실 한 가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친구랑 얘기하다 들었는데 한국은 서류를 뗄 때 대부분의 서류는
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고 뭔가 민원을 신청하면 빨리빨리 다 처리된다는 점이었죠. 저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양미의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은행도 거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휴대폰으로 처리하니 아예 은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가끔 대출이나 큰 돈을 옮길 때 말고는 다 휴대폰 하나로 한다고 했죠. 저는 이번 파리에 오면서 우리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또 한 번 느끼고 오겠구나 싶었는데 왠지 중국은 초라한 느낌이었고 대단한 나라는 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새록새록 들었습니다. 입국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에펠탑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막상 에펠탑 가까이 오니 에펠탑이 잘 안 보여서 별로네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미가 갑자기 저기 보라며 제게 손가락을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양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경찰인 것 같았죠. 저는 한국 경찰이 왜 여기에 있지 하고 궁금했고 양미는 파리에서 직접 지원 요청을 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새 한국 경찰들이 워낙 친절하게 잘 도와줘서 SNS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양미는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좋다며 양미도 바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한국 경찰을 만났다며 글을 올리더라고요. 양미의 말을 듣고 SNS에 한국 경찰에 대해 검색해봤더니 많은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국 경찰에 대한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파리 경찰들은 무뚝뚝하고 무표정인데 한국 경찰들은 무슨 부탁이든 너무 친절하게 잘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럽다는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한국 경찰에 대한 게시물을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누군가와 부딪혔고 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하다며 괜찮냐고 상대에게 물어봤고 상대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괜찮다고 말하고는 제 가방을 주워주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상대는 제 감사 인사를 받을 새도 없이 쓱 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는데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제 가방 안에 지갑이 사라졌던 거죠. 저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나 당황스러웠고 양미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양미는 언제 잃어버렸어? 식당에서 잃어버렸냐며 막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툭툭하고 치며 불렀어요. 뒤돌아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경찰이 제게 말을 걸었거든요. 이거 본인 지갑 맞나요? 하고 제 지갑을 건네주셨고 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셨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한국 경찰들이 프랑스 경찰과 팀을 나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 한 명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제 가방을 집어드는 걸 보고 바로 따라 붙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런 방법으로 제 지갑을 훔쳐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자 다른 다친 데는 없냐고 제게 물어보셨고 듣던 대로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광장에는 한국 경찰 말고도 다른 경찰들도 많았지만 매 순간 집중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건 한국 경찰이 정말 최고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경찰이라고 하면 공안만 떠올랐는데 제게 경찰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뭔가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줘야 하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끌려가서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친절한 경찰이 있을 수 있다니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양미와 저는 한국 경찰이 떠나고 나서도 너무 멋있다며 진짜 한국 경찰들은 멋있는 사람만 골라서 뽑아온 거 아니냐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라곤 방금 본 경찰밖에 몰랐지만 양미는 유학 생활을 하며 많은 한국인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남자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과제를 할 때도 늘 팀을 이끄는 리더다운 면모가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조원들이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몰아붙이면서도 팀원들이 지쳐있을 땐 부드럽게 이끌어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한국 남자들은 아까 그 경찰처럼 다정한 말투를 쓴다고 했죠. 여자를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대신해준다고 했어요. 중국 남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뭐든 여자 남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신체적인 다름을 이해하고 여자를 존중해주고 아껴준다는 점이 더 멋있어 보였죠. 남자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지 금세 양미의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저흰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비명이 들리는 쪽으로 가봤더니 그곳은 호텔이었어요. 호텔 직원과 경찰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고 주변 모두가 웅성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외국인이 그 호텔에서 씻기며 커피포트며 장기 숙박 중에 계속 훔쳐가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도대체 저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고 슬쩍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둘 다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폐 행동을 하는 외국인은 바로 중국 사람이었던 거죠. 대충 듣기로 그 사람은 심지어 이불까지 훔쳐서 내다 팔았다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렇게 호텔에 피해를 끼친 금액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주인이 도저히 참지 못해 경찰을 불러 방 안의 모든 물건을 꺼내고 제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중국인은 숙박비를 지불했으면 된 거 아니냐며 왜 나가야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 중국인은 숙박비도 다 지불했고 아직 3일이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왜 쫓아내냐며 쫓아낼 거면 3일치 숙박비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호텔에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 말을 듣고는 당장 다시 호텔로 들어가더니 중국인에게 돈을 주며 이제 이거 받고 다신 우리 호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인은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었죠. 양미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여기 살면서 온갖 행동을 다 하는 중국인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공항에서 저를 차별 대우했던 공항 검역소 직원의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다고 납득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같은 중국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양미는 왜 여기 사람들이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이제 좀 알겠어 하고 물어봤죠. 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 한눈에 봐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시아 사람들 중 키가 가장 크고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나라 중 가장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죠. 또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잘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구별도 쉬운데 중국인들이 워낙 민폐 행동을 많이 하니 당연히 차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온 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진 느낌이 들었어요. 양미는 자기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중국은 그냥 중국이라는 틀 안에 갇혀 정부가 가려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라도 그걸 깨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파리로 온다고 했을 때 양미도 기쁜 마음이 들었대요. 제가 직접 바깥 세상을 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길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라도 중국의 현실을 알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양미의 말을 듣고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번 파리 올림픽은 사실 남은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해요. 양미의 말로는 한국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한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인데 한국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말하면서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알아나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사연을 줄일게요. 오늘 최유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도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찰분들과
한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올림픽 관련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또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